박수 다 치신 거죠? 와! 아니 그게 아니라 박수 한참 받고 나니까 가도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상부위원회는 잘 마치셨어요? 네. 참 정당하기가 힘들어요. 상부위원회도 해야 되고 참 여러 가지 할 일이 많고 참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얼마 전에 도지사 선거도 해야 되고 또 시장 선거도 해야 되고 국회의원 선거까지 해야 되고 참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지역위원장을 30대 국회의원 시작했으니까요. 20대에 처음 출마했을 때부터 했으니까 지역위원장을 그때부터 한 거 아니에요. 하다가 이번에 국무총리 할 때 대행을 했죠. 그때 이제 띄워놓고 있다가 이번에 얼마 전에 다시 이제 맡게 됐는데 이게 참 정당 생활이라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역지사지를 해보면 우리 동네 지역위원장이 땡한 사람이면 편할 것 같아. 근데 이게 사실 그렇잖아요. 바뀌기도 하고 또 인간관계라는 게 있어 어렵기도 하고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제가 김대중 대통령님 때 정치를 시작했는데 저는 김대중 대통령님께 정치를 배우면서 지금까지 쭉 갖고 있는 생각 하나가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나는 주류의식을 갖고 정치를 한다. 주류 마인드. 주류 마인드를 제가 후배들하고 한번 얘기합니다. 주류 마인드가 뭐냐? 네가 지역위원회든 중앙당이든 이른바 당권파 또는 주류 그 위치가 그거가 아니가 상관없이 나는 주류라는 마음으로 정치한다. 당의 주인이라는 마음으로 정치한다. 그게 제가 김대중 대통령님께 배운 것 같아요. 이게 역시 하면서 여러 가지 변화도 있고 하기 때문에 늘 그런 어떤 중심을 탁 잡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저는 아마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오랜 정당 생활, 경우에 따라서는 몇십 년, 또 경우에 따라서는 몇 년 이렇게 해오면서 당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어떤 것이 가장 맞는 것이냐 이런 중심을 갖고 기준을 갖고 쭉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자리까지 오셨다고 보고 또 앞으로도 저는 그런 관점과 기준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행동하고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번에도 사실 아까 제가 도담 상무위원회를 갔다 왔는데 이번에 도지사 선거도 저는 처음으로 이번 지방선거 때 공천 과정을 가까이 지켜보거나 또는 선거운동에 가서 선거운동을 해보지 않은 첫 선거였는데 이렇게 보니까 어려움이 많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도담 같은 경우도 그랬겠죠. 근데 결국은 우리는 그런 모든 과정을 거쳐서 다시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을 또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에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도지사 선거, 시장 선거, 또 우리 많은 지방의원 선거, 국회의원 선거에 이르기까지 많은 선거를 잘 치러내시고 군산 지역위원회를 일궈내셔서 오늘 상임위원회까지 이렇게 오신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또 우리 당선되신 김의겸 의원님께 축하의 인사를 먼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 말씀은 간단하게 드리려고요.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혹시 이런 기회가 흔치 않으니까 저는 사실 이렇게 간담회라고 해서 막 거창하게 이렇게 붙여놨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차라리 평소에 좀 궁금하신 거 또는 주문하시고 싶은 거 이런 말씀을 주고받는 시간을 잠깐 뭐 10분, 15분이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뭐 3, 4분 안에 끝낼 수 있어요. 제가 당대표에 나왔잖아요. 국무총리를 하다가 나왔잖아요. 국무총리 딱 1년 했습니다. 사흘인가 모자라는 1년 했습니다. 지명받은 걸로부터 따지면 1년이 넘었고 딱 임명받은 걸로부터 따지면 1년에서 며칠 좀 남았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한 2, 3년 정도 총리를 할 수 있으면 또 하면 그것이 제일 안정적이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하고 또 주변에서도 전체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과는 이제 1년 정도를 하고 나왔습니다. 제가 대통령님하고 합을 맞춘 것이 우리 김의겸 의원님 계신데 사실은 이게 참 묘한데 같은 학번들이에요. 학번으로 따지면 김의겸 의원님, 저, 이재명 대통령님. 그러니까 흔히 이야기하는 사회 그걸로 보면 같은 학번의 나이가 같아요. 근데
어려서부터 살아온 궤적은 많이 다르죠. 근데 이제 합을 맞춘 것이 지난 3년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비교적 지난 3년 동안에는 제일 대통령님 옆에서 합을 맞춘 사람에 속하죠. 당대표 정책위의장, 당대표 이자 총선 때 상황실장, 당대표 수석 최고위원, 당대표 집권플랜본부장, 후보 선대위원장, 대통령, 총리. 그러니까 제일 사실은 합을 맞춰서 한 3년 온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총리로서 1년을 하고 결국 이렇게 최종적으로 이제 1년 정부 파견 임무를 마치고 당으로 돌아와야 되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이제 집권 1년이 지났는데 지금부터 2년, 이제 총선까지 2년이 다음 당대표의 임기고 의무인데 지금은 이제 정부가 아니라 제가 저 같은 어떤 경험과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당에 와서 뒷받침을 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 불가피하게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지금까지는 정부가 첫 1년에 큰 틀의 방향을 잡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앞으로의 2년은 이제 그 방향을 갖고 실제로 실행을 해야 되는 단계가 됐어요. 그래서 그 실행을 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많은 입법을 훨씬 더 그 빠른 속도로 훨씬 더 전면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때가 된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는 조금 더 당정 관계에 있어서 전면적인 일이 필요한 그런 당정 파트너십이 필요하다는 것이 첫 번째 당대표를 고민하게 된 이유였는데 거기에 더해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된 이유는 선거가 결과가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마음만큼은 안 나왔거든요. 선거 한 3, 4일 전에 제가 매주 주례 보고를 하거든요. 대통령한테 매주 이렇게. 근데 저희는 사실은 우리 대통령이 이제 미국하고 달라서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운동을 하잖아요. 중간선거인데 막 돌아다녀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하거든요. 대통령도 못하고 정부도 못하고 총리도 못해요.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선거 직전까지 국정 지지율을 올려가지고 그건 넘겨주는 거예요, 당에. 그러면 당이 딱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선거를 치러요. 그럼 그 결과가 나와요. 그걸 다시 정부가 이어받는 거예요. 그걸 갖고 다시 국정을 끌어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 아시다시피 선거 직전까지 모든 언론이 결과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아 하면 한 15대 1 이랬잖아요. 그리고 지지율도 이랬고. 근데 결과가 전반적으로 괜찮게 나왔지만 전체로서 산술적으로는 우리가 승리를 했지만 실제로 중요한 데가 흔들려 버렸잖아요. 서울도 흔들리고 중요한 보궐선거가 몇 개 흔들리고 그런데다가 사실 말도 안 되게 보수 세력에서 무슨 결집의 중심으로 삼겠다고 다음 대권 주자니 어쩌니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한 둘이 올라와 버렸잖아요. 사실 우리로서는 고민스러운 상황이 된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게 정치가 묘해서 딱 선거 결과 나온 다음에는 지지율이 같이 쭉 좀 빠졌잖아요. 원래 그동안에는 대통령이 막 열심히 해서 한 20% 정도 앞서가고 당이 그걸 쫓아오지 못했지만 그래도 쭉 와서 정당 지지율이 우리가 앞섰는데 끝난 다음에는 이게 쭉 끌어들여서 빠져오면서 심지어 정당 지지율이 역전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 많이 경험해봤지만 자 지금 전북의 현대차가 구조 투자하기로 했어요. 또 지금 서남권에 무슨 메가 프로젝트라고 해서 막 거창하게 그에 대해서 논란이 있지만 이렇게 됐어요. 근데 문제는 그런 걸 다 계획했다가도 이게 총선이 결과가 안 좋게 나오거나 하면은 막 흔들리는 그런 경우 많이 해봤잖아요.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그래서 지금은 훨씬 더 당이 정부와 대통령이 하는 일을 완벽하게 뒷받침해야 되는 몫이 훨씬 커진 거예요. 이게 선거 직전보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게 대통령에 대한 뒷받침이 필요하고 중요한 시기가 됐구나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안만 해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난 3년 동안 제가 제일 많이 합을 맞춘 건 사실이잖아요. 현실이잖아요. 두 번째로는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2년 후에 총선을 치러야 되는데 우리 당내에서 선거를 이렇게 치르고 해본 사람들이
하고 경험도 있지만 아마 실제로 큰 선거를 전체를 실질적으로 작전을 짜고 지휘를 하고 총괄해본 경험은 제가 제일 많을 거예요. 게다가 그걸 이겨본 경험은. 저는 정치는 김대중 대통령한테 배웠고 선거는 돌아가신 이해찬 전 총리 전 대표한테 배웠어요. 95년 조선 선거부터 시작해서 같이 치웠어요. 쭉. 큰 것만 몇 개 말씀드리면 우리가 열린우리당 이후에 40번을 졌어요. 그런 적이 있어요. 2004년부터 무슨 보궐선거마다 진 게 40번을 진 적이 있어요. 그게 처음 회복한 게 2010년 지방선거에서 그때 처음으로 그거를 6년 만에 뒤집었습니다. 그때 정세균 대표 때인데 제가 지방선거 총괄본부장을 했어요. 최고위원이면서. 근데 그걸 1년 전에 임명해서 1년 동안 사실상 지방선거 전체 기획과 이런 걸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6년 만에 대승이었어요. 자, 지방선거. 그 다음에 총선. 2024년에 우리 대통령님을 모시고 제가 총선 상황실장으로 하다가 심지어는 무슨 뭐 투표율이 몇 프로라고 맞췄네부터 시작해서 총선 상황실장이 사실은 대표는 전국을 다니면서 유세하시잖아요. 나머지는 매일매일 점검하면서 하는 건 사실상 상황실장이 신문을 다 총괄하거든요. 그거 제가 했고, 그 우리가 저거 현재 국회를 구성한 그 선거 이긴 걸 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대선. 이번 대선을 대표하고 최고위원 하면서 제가 1년 동안 집권플랫폼 부장으로서 다 준비를 하고 선거 때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마지막까지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할 것 같아요 하고 계속 해가지고 결국 못하게 만들었잖아요. 한덕수 씨가 뭐 나올 거라고 계속 해가지고 결국은 포기하게 만들었잖아요. 뭐 이런 등등의 실질적인 작업을 사실은 다 해서 저는 지방선거 총선 대선을 지휘했을 뿐만 아니라 승리를 해본 실제로 그걸 총괄해본 사실은 현재로서는 당연히 저는 제가 유일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로서는 감사한 경험을 쌓은 거죠. 근데 이 경험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총선이 만만치 않을 거예요. 이게 벌써 지지율이 이렇게 되고 내일모레 선거 치르면 어떻게 되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건데 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래서 제가 비교적 다음 총선을 준비하고 찬찬하게 꼼꼼하게 치르는 데에는 이게 이제 선거라는 게 하다 보면 기획도 해야 되고 전력도 짜야 되고 또 하면서 말 실수도 안 해야 되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비교적 제가 그런 데는 훈련이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뭐가 필요하냐면은 이게 어쨌든 빡빡하기 때문에 중간층의 마음을 얻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치적 경험의 결론을 놓고 보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네 정부를 오는 동안 어떤 때 승리했느냐? 결국은 실용, 민생, 통합 노선을 하면서 살을 붙일 때 승리했거든요. 김대중 대통령이 그래서 재창출을 한 거잖아요. 새정치국민회의라는 우리 정통 야당으로 집권을 했어요. 그 다음에 새천년민주당이라는 당을 만들어 살을 많이 붙였어요. 그렇게 해서 그 중간층까지 끌어안으면서 그래서 그게 재창출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지난 1년 동안에 대통령은 그 살을 붙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상대적으로 당은 그 이미지가 좀 덜했어요. 저는 그걸 더 붙여야 된다고 봐요. 지금 더구나 지지율이 이렇게 흔들흔들한 상황에서는 제가 뭘 하려고 그러냐면 제가 만약에 당대표를 시켜주시면 저는 바로 다음날부터 몇 가지를 시작할 겁니다. 청년과 관련한 일, 또 공천의 시스템을 정리하는 일, 그것과 함께 우선 타 당과 연대하거나 이런 걸 정리하면서 대대적인 확장 작업도 같이 시작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는 실제로 3개월 정도 지나면 현재의 상황을 비교적 안정시키면서 지지율을 다시 벌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확신도 하고 있고 기대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저는 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기하고 토론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이유예요. 총선의 얘기는. 세 번째는 여기가 전북이니까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아마 지금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이번에 선택할 수 있는 당대표 중에 전북에 제일 도움되는 당대표가 될 거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얼마 전에 뭐 익산에 이사 왔다는 소리 들으셨죠? 그 희한하게 된 거예요. 그게 제가 18년 동안 백수를 지냈어요. 정치 백수. 2002년도에 서울시장 떨어지고 2020년에
국회의원 3선 돌아올 때까지 18년을 무려 제가 야인으로 있었어요. 근데 그 사이에 뭘 했겠어요? 미국도 가고 중국도 가고 공부도 하고 때 돌아다니면서 뭐 강의도 하고 했는데 전국을 돌아다니다가 제가 희한하게 익산에 꽂힌 거예요. 그게 뭐 다른 이유가 없어요. 일단 교통 좋고 가보니까 서울보다는 먹을 게 맛있더라고. 그리고 집값도 좀 낮고 그러다 우연히 그거에 또 관심이 생겨가지고 역사 공부에 제가 빠졌어요. 얼마 전에 제가 박물관에 갔더니 그 문화해설사 뭔 얘기하다 제가 쭉 얘기하니까 야 자기는 여기 온 박물관 익산 박물관 온 사람들이 익산 역사를 제일 많이 안다고 제가 얘기해요. 그냥 그렇게 돼서 내가 나중에 정치 안 하면 익산에서 집 짓고 살아야지 해가지고 실제로 10년 전부터 제가 땅을 보고 막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걸 나중에 이걸 생각했는데 이번에 묘하게 우리 장모님들 편찮으시고 우리 집사람들이 나는 그런 정치하는 거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귀가 막 아프다고 해가지고 원래 있었던 계획을 좀 땡겨서 장모님 연락을 들었고 거기에 집을 구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저는 그 집 구할 때 가보지도 않았는데 우리 집사람이 가서 집 구했는데 그게 부동산에서 어떻게 알려줘서 그 기사가 나온 거예요. 희한하게 된 거예요. 근데 애가 제가 그런 애정이 원래부터 있어요. 그리고 새만금에 대해서 제가 애정이 굉장히 오래된 사람이에요. 김대중 대통령이 은퇴하실 때 제가 김대중 대통령님 하실 때 현직 대통령이면서 총재일 때 총재 비서실장을 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제가 주장한 게 새만금이 원래는 다 농지로 가는 거였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부터 새만금 대특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산업으로 한 3분의 1로 가야 된다. 그래서 대통령이 건의하고 했어요. 그렇게 하고 막 연설도 하고 다닌 게 10몇 년 전부터 하고 다닌 게 지금 다 기록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다 보니 새만금에 대한 애정이 있죠. 익산에 대한 애정이 있죠. 그리고 총리로서 제일 신경 썼던 일 중에 하나가 이번에 현대차 투자예요. 이번에 이제 현대차가 구조를 전부 투자하게 됐잖아요. 근데 그때 마침 우리 김의겸 우리 의원님이 새만금 청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잘 아시는데 사실은 현대차가 투자를 했는데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대통령님하고 이런저런 말씀을 나눴는데 이번에 화끈하게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진짜 이런저런 복잡한 규제라든가 걸림돌을 화끈하게 풀어주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총리로서 새만금 전북, 원래는 새만금 투자 지원만 하면 되는 건데 거기다 일부러 저는 생각이 있어서 새만금 전북 대혁신 TF라는 걸 만들었어요. 정부의 모든 부처하고 현대차까지 끼는 걸로 해서 같이 논의해서 하는 걸로 해서 4번인가 5번 정부의 그런 형식의 회의체가 처음이었어요. 회의를 해가지고 제일 걸림돌이 뭐였냐면 새만금 안에 있는 원래 농지하기로 되어 있는 일부가 현대차가 일을 하면서 필요한 땅이 있었어요. 전환을 해야 되는데 이게 농림부에서 풀리질 않았어요. 근데 이 논의를 3번, 4번 하면서 결국 풀었어요. 이 풀어내는 것 외에 여러 가지 걸림돌들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차에서도 고맙다고 하죠. 제가 이 과정에서 여기 전북 출신의 지금 기업인 중에 제일 좀 크게 된 분 중에 하림 있죠. 하림의 김홍 회장님. 그 양반이 익산 출신이에요. 제가 거기가 새만금 공동위원장이거든. 제가 위원장이고 그 양반이 민간위원장이었어요. 내가 불러서 모셔서 전북의 발전에 대해서 요걸 갖고 의견을 말씀해 보시라고 했더니 중요한 얘기를 해줬어요. 이번에 이제 소위 메가 프로젝트에서 이제 전남도 그런데 보통 그런 걸 하면 그 지역에 딱 신도시 같은 거 짓거나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분이 그게 아니고 여기는 새만금에서 군산도, 익산도, 전주도 다 30분 안짝이니까 그 전체 지역들을 발전시키는 방식으로 전략을 짜는 게 맞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짠 거예요. 근데 하여간 이런 등등 제가 비교적 오랫동안 전북에 대한 애정을 가져왔고 그리고 최근의 흐름에 대해서 알고 있고 앞으로 최근에 여러 가지 좀 걱정하시는 이슈가 있잖아요. 그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에 대한 제 나름의 생각이 있어요. 오늘 전북 언론인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첫 번째 대통령님을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되고 두 번째 총선을 승리해야 되고 세 번째 전북의 발전을 위해서도 이번에는 제가 당대표를 했으면 좋겠다. 일을 좀 지켜주십사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출마를 한 겁니다. 대통령님도 하다 보니까 길어졌는데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출마의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열심히 하겠고요. 혹시 여기까지 하고 딱 끊고 궁금하신 말씀. 예. 또 덧붙이신 말씀. 자, 간단하게 해주시고 예, 간단하게. 예. 예. 민주당 군산 김제 부안 갑 지구당의 그 수많은 권리 당원 중에 한 명이 전호봉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성인이 아니시고 차기 당 대표 후보로서 이제 오신 거니까 여쭙겠어요. 딱 두 가지만 여쭙게요. 첫째는 우리 전라북도 호남권에서도 우리 전라북도가 지금 좀 전에 누누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전라북도가 좀 천당 춘대가 됐지 않습니까? 반대급부로 저희들은 우리 김민석 전 총리를 지지하는 분위기가 상당히 높아요. 근데 제가 저희가 염려하는 것은 과연 다른 지역도 우리 호남같이 특히 우리 군산같이 전 총리에 대한 당 대표 후보로서의 어떤 그 지지도가 높은지 그거 한번 여쭙고 싶고 또 이제 당 대표가 만약에 되시면은 또 후보로서 여기 오시는 거 이걸로 끝내지 마시고 당 대표가 되신 후에도 군산을 자주 찾아오셔가지고 현황금을 좀 챙기시고 여기에 현황금 말씀 막 하셨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솔직히 문재인 정권은 저희들은 배신을 당했지 않습니까? 배우차, 현대차도 다 뺏기고 제가 이해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당 대표 주신 후에도 군산을 좀 자주 와주실 수 있겠는가? 지금 저 오늘 처음 뵀거든요. 근데 제가 누가 보면은 질문을 빙자한 선거운동으로 지지하려는 질문을 이렇게 짜고 한 줄 알겠어요. 딴 때도 지지가 괜찮냐? 끝나고도 다시 와라. 그런 말씀이잖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지를 더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거고요. 당연히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일산 집에도 자고 그 동네 목욕탕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국의 미래는 저의 미래이고요. 그런 관점을 하겠습니다. 또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김명기라고 합니다. 조금 전에 그 현대중을 왔다 하셨고요. 네. 지금 부산 조선사 왔다. 총리님께 한 세 가지만 이렇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전북 홀대론에 대해서 어느 정치인 전북 홀대론을 말씀하셨거든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또 두 번째, 지금 2030 청년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당 대표 두시면 2030 청년들 지지를 어떻게 이끌어내실지 궁금하고요. 지금 또 마지막으로 지금 당대표 선출하는 데 있어서 당원 선호도라는 게 지금 있지 않습니까? 아니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우리 당원들, 권리당원들도 그 부분에서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홍보가 좀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당원 선호도가 무슨 선호도 그런 말씀하시는 거군요. 예, 알았습니다. 군사는 주로 한꺼번에 최소 2개나 3개 생각하시는데 수준이 너무 복잡하셔요. 제가 잊어버릴 것 같은데 혹시 한 분 정도 더 해서 한꺼번에 모아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아까 말씀은 그 메가 프로젝트 관련한 거, 산업지표 관련한 거, 청년 관련한 거네요. 제가 혹시 잊어버리면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박인식이라고 합니다. 군산의 건설 경기가 너무 죽어있고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건설 경기가 살아야 상공 소업체들도 너무 힘들다고 많이 해요. 총리님이 당대표가 되시면 건설 경기 좀 지원 좀 많이 해주시고 캠프도 좀 풀어주시고 부산 경기가 너무 힘들어서 다들 죽을 지경이에요. 지금 좀 부산 좀 지원 좀 많이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잠깐만, 김 선생님, 우리 몇 시? 지금 가셔야 돼요. 네네, 잠깐만요. 자, 혹시 한번 제가 볼게요. 더 제가 볼 때는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최영훈입니다. 제가 말씀 질문드리고 싶은 사항은 군산에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군산 IC와 군산 IC가 있는데 아쉽게도 성안동으로 진입하는 도로가 없습니다. 김제까지 내려가서 김제에서 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만금 고속도로라고 해서 개통을 했는데 놀랍게도 군산시에 있는 헤드에 있는 정치권 군산 그러니까 소위 민주당 헤드에 있는 분들이 테이프 커팅하러 가서 그날사 군산 입구 출구가 없다는 걸 알아봅니다. 김제를 위한 고속도로입니다. 그거를 송하진 전 도지사하고 누구라고 말씀드리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그런 분들이 10여 년간에 걸쳐서 끈질기게 그렇게 해서 김제로만 위한 고속도로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순천 갔다 오는 길에 서만금 고속도로라고 연결도로라서 아주 기뻐가지고 그걸 타고 오는데 군산이라는 이름표가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시작하자 그 말씀이죠. 예, 근데 원래 선형은 있었답니다. 근데 그걸 감추는 거예요. 절묘하게 잘 오다가 갑자기 심포로 나중에 이제 우리 당대표 되시면 아시겠지만 심포로란 그쪽으로 빼서 그렇게 서만금으로 찍어준 다음에 다시 말씀하실래요? 그래서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당대표 되시면 꼭 그렇게 배려 좀 해주십시오. 알았습니다. 예. 군산이 완전히 그냥 이상한 말로 그냥 완전 휘돌돌이로 그냥 천박순대로 그렇게 만들어가겠습니다. 예. 잘 좀 부탁합니다. 자, 이렇게 할게요. 예, 감사하고요. 더 있을 수 있는데 저희는 우리 첫째, 총리님을 대표로 무조건 밀 테니까요. 예, 저희 군산 좀 많이 좀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첫째, 저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님하고 쭉 여기서 정치를 하면서 배운 게 그 정치 당에 계실 때도 그렇고 저 정부에 가서도 그렇고 토론을 많이 하잖아요. 공개적으로도 하고 수비를 하잖아요. 지겨울 정도로 하잖아요. 저는 우리 당이 그런 데 좀 더 부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대통령님만큼은 못하지만 이렇게 터놓고 얘기하는 걸 그러면서 또 문제 해결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지역위원회를 다 매번 만나면서 이렇게는 못하더라도 모여서도 하고 온라인으로도 하고 하면서 이런 방식의 토론을 자주 할게요. 당대표분이 된다는 전제하에서 첫째. 두 번째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주신 것 중에 그냥 순서 없이 청년 문제는 지난 1년 동안 진짜 고민을 많이 하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사실 우리 당 전체가 제일 앞으로 같이 고민해야 될 숙제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저는 몇 가지 힌트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해방 이후에 처음으로 청년 문제만 다루는 모든 부처가 참여하는 범부처 관계장관 회의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여야의 청년위원장을 참여시켰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까지 부른 거예요. 그렇게 서너 번 했어요. 근데 그게 조금 실효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럴 생각이에요. 제가 이번 이렇게 하고 대화를 하면서 얻은 결론인데 우리 당의 청년 문제를 다루기 청년위원회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통상 우리는 청년 문제를 하면 청년위원회에서 다룬다고 생각해요. 근데 해보니까 저는 그건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왜? 청년위원장이면 보통 국회의원 한 명이에요. 근데 청년들과 대화해서 청년 문제를 푸는데 청년 국회의원 한 명이 가서 푼다? 이게 불가능합니다. 저는 이렇게 할 생각이에요. 청년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청년 문제를 다루는 일종의 종합 정책 플랫폼을 만들어서 당에 뭐 3선이든 4선이든 상임들이 여러 있는 분들이 모여서 같이 컨설팅을 하고 상의를 하지 않으면 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 표로 만들려고 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어떤 우리 당의 틀로 만들어서 계속 돌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앞으로 정말 내가 대통령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비례를 바라보는 그런 정도의 분들한테 책임을 맡겨가지고 중요한 의원들을 다 모여서 하는 그런 식으로 해야 당 성의를 갖고 푸는구나 보일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이런 거를 조금 더 다듬어서 하나의 방법으로 지금 하나의 해법 하나하나를 말씀드리는 큰 방향을 말씀드린 겁니다. 번째. 그리고 아까 청년 문제 있었고 메가 그거를 맨 마지막에 말씀드려요. 헌어투표제죠. 그거는 이 수업 끝난 다음에 김영겸 위원장님한테 수업을 들으십시오.
그거 설명하는데 굳이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되니까 한번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끝에 전복 문제. 똑같은 빵을 놓고 이 빵이 생겼는데 이 빵이 그렇죠. 이 빵이 왜 당장 지금 나한테 안 왔지? 이렇게 해서 좀 불만이 있는데 또 아쉬움이 있는데 그 측면을 얘기하는 방법과 또 하나는 이런 빵을 다음에 어떻게 해서 우리가 가져오지? 라고 얘기하는 방법과 지금 어떤 방법과 전략을 써서 이거를 가져올 거냐 하는 지금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면 첫째, 이번 발표는 1차분이에요. 둘째, 잘 뜯어보시면 삼성하고 SK가 있는데 삼성은 딱 정해서 이거 빼고 어디다 딱 정했잖아요. 근데 SK가 어떻게 했어요? 막연하게 선악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기업들도 여러 가지 생각해서 이렇게 정해가는 거예요. 셋째, 가령 이런 과정이 쉽지 않았어요. 가령 기사 한번 제 이름하고 SK 최태원 회장 두 개 같이 쳐보시면 어떤 기사가 나오냐. 최태원 회장이 얼마 전에 일본 가서 얘기하면서 한국의 반도체 공장에 놓치는 건 중요한데 한국만이 아니라 딴 데 외국 가서도 지을 수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해외에서 한 게 있어요. 바로 그 다음날 제가 공개적으로 이 X에 올렸어요. SNS에. 그것도 이해할 수 있지만 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하는 방법을 먼저 고민해야 된다. 그걸 보고 언론에서 뭐라고 했냐. 공개적인 밀당을 했다 이렇게. 이런 과정들이 막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쉽겠어요? 아니, 지금 세상이 바뀌었는데 예를 들어 대통령이 이재용 회장 손 붙잡고 너 여기에 해. 끝나고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이게 치열한 진짜 물밑에서의 밀당이 있는 거예요. 이런 과정에 삼성이든 SK든 다른 기업이든 참여하도록 된 이런 치열한 우리 정부 들어와서 1년 이상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큰 그림 하나 그린 거예요. 그 세부적인 그림과 앞으로 더 그릴 그림 2차분, 3차분은 이제 그려가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 과정에 당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고 제가 당대표가 돼서 최대한 역할을 그거는 자세한 얘기를 조금 더 드릴 기회가 있고 시간이 있으면 좋겠는데 제가 최대한 역할을 제가 괜히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나름 계획도 있고 나름 지배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애정이 확실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하여간 그렇게 함께 노력하자는 말씀 드리고 나머지는 오늘 자꾸 시간이 좀 그러니까 나머지 미진한 것들은 특히 손호투표에 관련한 건 우리 김혜경 의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모든 선거가 룰과 관련한 거는 가급적 선수들은 말 안 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해서 사람들이 안 해요. 그냥 당에서 정해지면 사실 저도 이번 룰에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좀 있어요. 근데 그냥 나 속으로만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안 했어요. 해보니까요. 선거가 시작은 되고 그렇다고 안 됐지만 그냥 열심히 해서 제가 룰이 어떻건 열심히 해서 돌파할 테니까 도와주십시오. 화이팅! 고맙습니다. 자, 우리 김인성 전 총리님 말씀 잘 들으셨죠? 네. 승승장구하시라고 뜨거운 함성과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저기 총리님 잠깐만요.